세계 3대 사상가 공자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시킨 인물은 공자사후 100년 뒤 태어난 맹자입니다. 그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4가지 역경과 시련을 주어서 그를 시험한다.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둘째는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수고스럽게 하고, 셋째는 그 사람의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넷째는 그 사람의 처지를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맹자는 하늘은 이런 고난을 이겨낸 인물에게 큰일을 맡긴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라며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든 초대형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 이 공사. 오늘은 1984년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53년 아프리카 이집트와 알제리 사이에 지중해를 끼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던 한 국가가 석유 탐사를 시작합니다. 1951년에 독립한 후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바다 건너 중동엔 저토록 석유가 많이 나는데 우리 땅에도 석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 뜻밖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석유 대신 사막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약 10,000년 동안 땅속에 갇혀 축적된 거대한 지하수층이었죠. 사하라 사막 지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대수층이 있는데 이른바 누비아 사암층 지하수계로 알려진 고대의 물 저장고입니다. 리비아 남동부 알쿠프라 지역에서 발견된 이 지하호수의 규모는 무려 35조 톤, 나일강이 약 200년간 흘려보내는 물의 양과 맞먹습니다. 모래뿐인 줄 알았더니 그 아래 거대한 지하수가 갇혀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16년 뒤 1969년 쿠데타로 리비아를 장악한 남자가 녹색혁명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리비아를 지독한 독재의 늪에 빠뜨린 무아마르 카다피입니다. 리비아 육군 장교였던 그는 쿠데타에 성공한 후 왕정을 폐지시키고 아랍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축출될 때까지 무려 42년간 리비아를 철권 통치했습니다. 자신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지하강 카드였습니다. 아프리카의 평화를 가져올 녹색혁명을 기치로 사막 아래 지하수를 끌어올려 해안도시 트리폴리와 벵가지 등 도시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즉 저주받은 사막에 녹색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죠.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자급자족해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정부 내에 대수로 사업부를 신설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리비아 내에서조차 당장 국민들 먹을거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카다피는 대수로는 농토를 늘려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쿠데타 후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카다피는 이 대수로 사업에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공사명도 거창한 위대한 인공강 프로젝트로 지었고 이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며 추켜세웠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초대형 공사가 리비아에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한국의 한 기업가는 카다피가 리비아에 대규모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좀처럼 쿵쾅 뛰는 심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낸다면 이제껏 삼성과 현대에 밀려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우리 회사가 단숨에 주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죠. 이미 2년 전부터 해외 정보망을 통해 리비아 공사의 사업 계획을 입수했고 사내에 비밀 전단팀까지 꾸려 철저하게 입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982년 5월 전 세계 31개 건설사가 참여한 이 수주전쟁에서 당당히 승리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바로 동아그룹의 최원석입니다. 동아건설이 따낸 리비아 대수로 1단계 공사는 리비아 동부 축선 구간으로 하루 200만 톤의 물을 뽑아 올려 1874km 길이의 송수관을 통해 벵가지 등을 비롯한 동부 해안 도시들에 공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984년 1월 착공해 7년 후인 1991년 8월에 통수식을 거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완공됐죠. 1단계 구간에서는 남부 사막지대 사리르와 타즈르부 지역의 우물 수원지에서 하루 수백만 톤의 지하수를 퍼올려 북쪽 아즈다비아 저수지까지 이중 송수관으로 400km 넘게 끌어올린 후 다시 거기서 서쪽 해안 시르테와 북동쪽 벵가지 방면으로 물을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이 초대형 토목공사에 투입된 인원만 1,100만 명, 덤프트럭과 불도저 등 건설 중장비 550만 대가 동원됐습니다. 건설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리비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재라곤 모래, 자갈 등의 골재와 시멘트, 그리고 약간의 물뿐이었고 기타 필수 자재는 전부 해외에서 실어와야 했으니까요.
사막의 맹렬한 모래바람은 작업 환경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한번 몰아치며 지형이 순식간에 변해버리고 차량의 유리창은 1년도 못 되어 뿌옇게 마모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1900km에 깔아야 할 원형 콘크리트 송수관은 한 개당 80톤에 달했는데 이런 크기의 송수관이 무려 24만 6천 개 투입됐습니다. 구글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볼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80톤짜리 송수관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제작된 송수관은 50대의 트럭으로 구성된 운반팀이 담당했는데 500m씩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하면 그 길이가 무려 30km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송수관 매설 작업은 차라리 지옥이었습니다. 일단 송수관을 땅에 묻고 물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쳤는데 8km마다 24시간 동안 실제 압력의 120%로 수압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되메우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인 기술자와 근로자들은 쇳물보다 뜨거운 의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땀 흘려 일했고 결국 완공해냈죠. 그런데 최원석 회장이 1단계 공사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카다피는 2단계 서부축을 공표하며 또다시 국제 입찰 경쟁을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아건설이 이를 수주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카다피의 목표는 반대 세력이 많은 벵가지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한 후 2단계로 트리폴리로 물길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730km로 1단계보다는 짧은 구간이었죠. 1단계에서 동아건설은 33억 달러로 수주했지만 카다피는 돈을 아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건설사를 상대로 경쟁을 붙여 가격을 낮춰보려고 했던 것인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공사라는 상징성과 어마어마한 금액에 도전하지 않을 기업은 없었습니다. 2단계 수주전은 85년 6월 25일 리비아 정부가 전세계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사전자격심사 초청장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국제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한국의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건설, 대림산업, 한진중공업, 사만기업, 한양 등 주요 건설사는 물론 프랑스, 영국, 인도, 소련 등 21개국 7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입찰 자격이 부여된 기업은 동아, 대우, 현대 등 한국 기업들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서 각 1개 기업, 프랑스와 소련의 컨소시엄 1개 등 7곳으로 압축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다피는 교묘히 공사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썼습니다. 협상 우위에 서기 위해 일부러 낙찰자 선정을 3년이나 지연시켰죠. 3년간 협상을 거치는 사이 최종 후보는 3곳으로 압축됐습니다. 프랑스의 듀메즈, 인도의 컨티넨탈, 그리고 동아건설인데요. 80년대 수십억 달러는 큰 돈입니다. 이에 프랑스도 인도도 정부 차원의 로비를 시작했죠. 우선 프랑스는 서유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고립된 리비아를 위해 국제 정치계에서 주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약속했고 인도는 핵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리비아의 핵기술을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당시 리비아는 1988년 페남 항공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리비아가 사건의 배후에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이에 카다피는 미국이 언제든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핵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핵무기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간파한 인도가 핵개발 이전을 무기로 2단계 사업 수주를 기대했던 겁니다. 카다피는 1단계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 중인 동아건설이 쭉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최종 가격을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동아건설은 인도가 제시한 27억 달러보다 낮게 입찰하는 것은 도저히 수지 타산에 맞지 않아 결국 수주 포기를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생깁니다. 카다피가 무조건 동아건설에게 2단계 사업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89년 8월 초 동아건설은 1단계 공사가 거의 완성될 즈음 아즈다비아 지역에서 예비 통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리비아 혁명 20주년을 기념한 정식 통수식에 앞서 진짜로 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사전 행사격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뿐 아니라 리비아 정부 핵심 관계자들까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순간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려 1만 년 전부터 사하라 사막 지하에 갇혀있던 물줄기가 400km를 달려와 사막 한복판에 폭포를 쏟아냈습니다.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물은 신입니다. 1년 내에 비 한번 구경하기도 힘든 그들은 송수관에서 쏟아진 물기둥을 보고 충격과 환희에 휩싸였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물에 뛰어들어 물을 흠뻑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대수로공사 관리청의 시알라 수석위원은 즉시 카다피에게 달려가 동아건설이 무조건 2단계를 맡아야 한다며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카다피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실 동아건설은 협상 가격으로 36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보다 낮은 가격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는데 카다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제까지 경쟁 입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동아건설에 맡기겠다고 했으니까요. 금액 역시 36억 달러보다 50% 오른 53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이 당시 카다피는 최 회장에게 5단계까지 전부 동아건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상황으로 2003년 파산하고 동아건설이 대한통운에 인수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3, 4단계 공사는 대한통운 자회사 ANC가 수주해 2006년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기네스북은 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세계에서 가장 큰 관계수로로 인증하며 기네스북에 올렸죠. 하지만 아쉽게 현재 리비아의 대수로는 2007년 마지막 통수식과 2019년 5월경 서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통제소를 무장단체가 점거했다는 소식 이후로 새로운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지만 카다피가 꿈꿨던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이 이뤄졌다면 현재 아프리카는 어땠을까요? 이렇듯 한국은 두바이의 부르주 칼리파나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현수교,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리고 기존의 없던 것들을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는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어제 소개해드린 스마트폰 연동 소변 자가검사 키트 요스캔입니다. 한국 내비게이션의 아버지라 불리는 모디엠의 박현열 대표가 13년간 30억 원을 쏟아부어 개발한 제품이고 어제부터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사실 소변은 우리 몸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소변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든 내과에 가서 소변검사를 하든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는데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어쨌든 병원에서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검사 장비로 소변을 검사해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박 대표는 이 소변 검사를 개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앱으로 개발했습니다.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전용 시험지에 묻힌 후 스마트폰 앱으로 촬영하면 AI가 알아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한국 시장에는 1종, 2종 또는 5종까지 검사 가능한 제품들이 있었지만 박 대표는 병원과 동일한 10종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가령 소변에 피가 섞였는지, 간 관련 물질인 빌리루빈이나 우로빌리노겐 수치, 케톤체, 단백질, 포도당, 소변의 산도, 농도, 백혈구와 아질산염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한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소변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워낙에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이미 식약처사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체외진단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획득해 공식적으로 그 정확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선착순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몇 개 남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당뇨는 당뇨 자체도 문제지만 합병증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니까요.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의 내피세포에 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피를 굳게 하는 혈소판 기능도 떨어지죠. 이 때문에 혈소판의 점성이 강해지면서 피가 늘어붙어 혈관이 단단하게 굳어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도 함께 발생하고 절반 이상의 당뇨 환자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또한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신부전증으로 이어지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신부전증은 말기가 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피는 온갖 노폐물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루 4시간씩 주 3회를 기본으로 합니다. 투석 후에는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중 3일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콩팥은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가 없어 투석을 시작했다는 것은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실명, 발가락 끝이 썩는 당뇨병성 족부질환 외에도 심근경색, 거품뇨 등등 그 합병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당뇨 그리고 당뇨 합병증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더라도 현재 내 몸에 어떤 합병증의 가능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소변검사입니다. 어제부터 DC멘토리 구독자에 한해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서 이제 곧 정상가 39만 6천 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총 3개 옵션 중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앱 1개와 검사지 측정판 3통 또는 앱 2개와 검사지 측정판 5통 또는 앱 3개와 검사지 측정판 9통 옵션입니다. 우선 앱 1개만 있어도 가족을 최대 5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검사지와 측정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러 2통을 추가로도 제공되고 있고, 시골에 사시는 노부모님이나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분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앱 3개 제품을 추가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구매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